김성환의 시사야. 전두환 씨가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다고 주장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법원이 이미 헬기 사격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여전히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이 휩쓸고 간 옛 전남도청의 내부 모습이 대중에게 처음 공개된다고 합니다. 한 외신 기자가 담아낸 사진에는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의 불에 탄 주검, 소설 소년이 온다의 실제 주인공인 문재학 군의 최후 모습을 비롯해 핏자국이 낭자한 계단, 복도에 쓰러진 앳된 소년들의 참상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5.18 전체와 유족들은 이번 사진 공개를 계기로 아직 발굴하지 못한 5.18 기록들을 조속히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내일 여야 지도부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다고 하죠. 여야는 저마다 화합을 강조하며 광주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말들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정치권이 뭘 해야 하는지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회에서는 오늘부터 이틀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어떤 정책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국민권익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권익위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세부 시행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로나19 현황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어제가 어린이날이었기 때문에 휴일 검사량이 줄어든 탓일까요?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500명대로 내려갔네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74명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보다 100여 명 정도 줄어든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 수가 다소 줄었지만 이제 어제 어린이날 휴일의 영향이 좀 부분적으로 반영돼 있어서 확산세가 꺾인 걸로 보기엔 좀 어렵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규 확진자 574명은 지역 발생 562명, 해외 유입 12명이었고요.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372명으로 전체의 66.2%를 차지했습니다. 광주광역시 한 고등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네요. 네, 광주 성덕고등학교 학생들이 집단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초 감염원이 불분명한 데다가 여러 학급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 가족 등 추가 전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질병청 호남센터 그리고 광주시 감염병 지원단, 보건소 관계자 등으로 역학조사반을 구성해서 오늘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요. 한 학부모가 지난 1일부터 증상을 보인 뒤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점으로 미뤄봐서 일단 이 확진자 자녀가 지표 환자로 분류가 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최초 감염원을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확진된 학생 14명은 1학년 6개 학급에서 많게는 4명까지 나왔고 고3 학생도 1명 포함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조사에서 이 확진된 학생들의 최근 동아리 활동 사실은 나오지 않았고 확진자들이 무리지어 다녔다거나 뭐 특별히 친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학생들의 동선에는 뭐 학원, PC방, 동전 노래방 이런 것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 학교 후에 동전 노래방 등을 방문해서 좀 동선이 겹쳐서 혹시 이제 이런 데서 감염 경로가 된 건 아닌가 이런 그 관측도 나오긴 하는데 여기도 이제 이용 시간대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아서 아직까지 정확한 감염 경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광주시 보건당국은 환경 검체를 채취하고 CCTV 분석 등으로 교내 방역 수칙 준수 실태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네. 최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울산 지역이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늘 방역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죠. 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오늘 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변이 감염이 문제가 됐고 계속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작년 10월에서 11월부터 변이 바이러스 분석을 하고 있고 올해 3, 4월 들어 이 변이 바이러스 분리 비율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이런 현상이 근래 들어 갑자기 가속화됐다 보긴 어렵지만 최근 울산, 경남,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영국 변이로 인한 집단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경북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변이가 주로 나타내면서 확대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확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 청장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조기에 광범위하게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접촉자 관리를 통해 변이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9시 잠정직개치 나왔습니까? 네, 오늘 그 자정부터 오후 9시까지 잠정직 개치는 어제보다 74명 줄어든 이 481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최종 확진자 수는 이제 아마 그 500명 전후 또는 이제 많게는 500명 중반 정도까지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날 휴일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발언을 소개해 주셨지만 정 청장이 몇 번의 예방접종만으로는 코로나19를 근절하기 어렵다 이런 이제 발언을 내놨네요. 네, 그 아까 변이 바이러스 얘기 나왔던 그 같은 브리핑 자리였는데요. 네.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는 몇 번의 예방접종으로 근절 가능한 감염병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어느 정도는 매년 발생할 수 있다면서 두창이나 소아마비처럼 한두 번 예방접종으로 근절할 수 있는 그런 감염병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본부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일으켜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유행이 발생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유행을 통제한다고 해도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 외국에서 지속 발생하고 계속 변이를 유발한다면 변이 유입으로 인한 국내 전파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우리 한때는 100명대 이하로 확진자가 나오던 시기도 있었는데 어느새 5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냥 좀 둔감해졌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이 정 청장이 100명 이하로 신규 확진자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언급도 했죠. 네, 이제 그 100명 이하로 확진자 수가 유지되는 시기가 도래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은경 본부장은 이 방역 수칙으로 지역사회 유행을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 또 예방접종 속도를 높여서 면역도를 높이느냐 이 둘에 따라 확진 환자 수가 정해질 것이라면서 하반기에 예방접종률이 급격히 올라가면 확진자 수를 더 낮은 수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본부장은 또 지금의 유행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선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현재 당국은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접종률이 7%가 좀 안 되는 6.7, 6.8 정도인데 이는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낮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자는 첫 단계의 목표는 어느 정도 진행한 상황이다. 그 고위험군, 고령층 그리고 의료인들이 우선 접종을 했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 사망자를 줄이는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백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을 한 건데 그러지 않아도 오늘 70세에서 74세 고령층을 시작으로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죠. 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요. 이 올해 70세에서 74세 어르신들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접종은 전국의 위탁 의료기관 약 12,700여 곳에서 이뤄지는데요. 온라인 사전 예약 누리집이나 질병관리청 감염병 전문 콜센터, 또 각 지방자치단체 운영 콜센터 등을 통해서 원하는 접종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 백신 예방접종 맞고 난 다음에 이상 반응 신고가 적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좀 상황이 다르네요. 65세 이상 반응 신고율이 지금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요? 예,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다음에 내 몸이 좀 이상이 있다 이렇게 신고한 그 네. 이상 반응 신고율이 전체 접종 건수 대비 0.5%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분이 지금까지 총 358만 6,800명 정도였고 이 이상 반응 신고가 16,000여 건 정도였습니다. 이게 접종 시작주 1주차 이때 이제 신고율이 1.8% 가장 높은 신고율을 기록한 뒤에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여서 이 9주차 그러니까 4월 말에는 이제 0.1%로 떨어졌는데요. 뭐 성별로 보면 여성이 0.6%로 남성 0.2%보다 이상 반응 신고율이 더 높았고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연령대가 가장 낮은 반면 18세에서 29세까지가 2.9%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65세에서 74세까지는 0.2%, 75세 이상에서는 0.1% 상당히 낮았습니다. 백신 종류별로 보면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에 이상 반응 신고율이 0.8%로 높았고요. 화이자 1차 접종 후에는 0.1%, 화이자 2차 접종 후에는 0.3%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을 맞겠다 뭐 이렇게 의향을 보인 그런 응답자가 작년에는 한 80% 이상까지 갔었는데 지금 60%대까지 떨어졌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고령층의 경우에는 이상 반응이 오히려 젊은 층보다 더 적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사실 왜냐면 너무 걱정 많이 하셔서 백신 안 맞겠다고 하시는 분들 좀 있어서. 그리고 이제 백신 수급 상황과 관련해서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서 무역대표부, 우리 USTR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 지식재산권 유예 효과가 나타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해석해야 됩니까? 네, 우선 그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오늘 이제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그 지세권 면제를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이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제조를 확대하고 원료 공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 지세권 면제를 둘러싼 협상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 그 각국의 각각 일단 그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그리고 그 나라들에 있는 어떤 제약사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제약사 이제 이런 좀 다양한 행위자들의 좀 반발이 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이 지적재산권 면제가 언제 시행될지 또 만약에 특허 보호를 일시 유예한다면 언제까지 유예될지 뭐 이런 점도 지금 아직까지는 하나도 정해지지 않아서 좀 불확실한 요인이 많은 편인데요. 네. 특히 이제 지재권 면제가 그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위탁 생산을 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네.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를 이게 그거랑 이제 완전히 같은 뜻은 아니다. 이제 업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거는 복제약 생산을 허용하겠다는 뜻이긴 한데요. 네. 이게 특허권 행사를 포기한다고, 그러니까 그 백신을 처음 개발한 제약사가 예를 들면 화이자 같은 회사가 특허권 행사를 포기한다고 해서 뭐 이 제품을 개발하는 기술 또는 뭐 생산 설비 노하우 이제 이런 거를 모두 공개하거나 알려줄 의무까지는 보통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국내 한 업계 관계자는 특허를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의미가 그 기술 이전을 뜻하지는 않지 않느냐 하면서 이 지적재산권을 면제해준다고 해도 같은 백신을 이 단기간에 이렇게 생산하기는 어렵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앞서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이제 백신 수출도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을 좀 면제를 해주면 백신 생산이 활발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물론 이제 그거를 새로 개발된 신약처럼 이제 이거를 그 지적재산권으로 꼭꼭 묶어놓는 것보다는 이제 물론 그거보다는 나은 상황이긴 소식입니다만 네. 보통 이제 신약 같은 경우도 일정 시간 정도는 복제약을 허용하지 않다가 이 특허 기간이 지나면 복제약을 허용을 하는데 이제 다만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뭐 바이오 기술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좀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바라던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기도 한 느낌이 드네요. 근데 우리 정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밝힌 게 있습니까? 네, 범정부 백신 도입 태스크포스의 배경아 백신 도입 총괄팀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미국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수급 형평성 제고와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이 지적재산권 유예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는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진행 과정을 살피며 업계와 대책을 논의하겠다 이런 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편의점에서도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살 수 있게 된다는데, 근데 영국에서는 이 자가검사 키트로 감염자의 3%밖에 찾아내지 못한다,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네요. 네, 영국 버밍엄 대학교 연구진이 그 학술지 플러스 바이올로지에 그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이 무증상자에 대한 자가 검사 방식의 이 신속 항원 검사 민감도 연구를 이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실험은 어떻게 했냐면 무증상 상태의 대학생 7,189명을 대상으로 이 자기 검사 방식의 이 신속 항원 검사를 진행을 해봤더니 네. 이 7,189명 가운데 이 자가 검사를 통해서 양성 판정이 나온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중에 실제로 감염자는 몇 명이 될 것이냐? 이 7,000명을 전수조사하진 않고 이 가운데 720명을 샘플을 뽑아서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해봤을 때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제 이거를 그러면 이 비율을 그대로 확대하면 이 7,189명 중에는 약 62명의 확진자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2명밖에 잡아내지 못한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신속 항원 검사 방법으로는 이제 민감도가 3.23% 정도에 불과하다. 연구진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 자가 검사 같은 것은 좀 보조적인 수단일 뿐 이 검사를 통해서 이 감염 여부를 뭐 좀 신뢰성 있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연구팀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우리 방역 당국의 경고, 당부를 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시선을 국회 쪽으로 좀 돌려보죠.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끝난 겁니까? 네, 아까 8시 반 정도에 끝났습니다. 지금 뭐 여러 의혹 제기도 있었고 쟁점도 있었긴 했는데, 일단 김부겸 후보자는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사리 깊지 못했다 이러면서 몸을 바싹 낮췄네요. 네, 김 후보자 먼저 자동차 과태료 이 지방세 체납 전략과 관련해서 이 준법의식이 결여됐다 이런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 부끄럽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이제 2019년 당시에 이 행정안전부 장관이던 김 후보자가 강원 산불 현장에서 뭐 그 한 정치인과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네. 사려 깊지 못했다면서 낙담한 주민에게 상처가 됐다는 지적을 달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과거 자신의 이 에세이집 저서에서 학창시절 왕따 가해자였다고 고백한 데 대해서도 반성하고 참여하는 심정으로 글을 썼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과거 자신이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 뭐 이런 방식으로 지칭을 했던 일에 대해선 거듭 몇 차례 사과드렸지만 피해자께 다시 사과드린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크게 쟁점이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받게 되지만 서로 날선攻방도 이어졌어요. 사실 김부겸 후보자도 평소에 이제 그 발언 스타일이 좀 상당히 온화한 편인데요. 네. 오늘 청문회 자리에선 2차례 정도 발끈하고 좀 언성을 높이는 일도 있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산불 현장에서 이제 기념 촬영을 했던 것에 대해서 야당 의원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좀 이제 언성을 높이면서 의원님 그런 식으로 인격 모독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 산불 사진이라고 하는 게 김부겸 후보자가 그때 행정안전부 장관이었잖아요. 네. 이임식 못한 상태에서 지금 강원도 산불 현장으로 갔을 때 그때 이제 찍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때 현장에 갔을 때 당시 강원도 지역에 이제 민주당 소속한 원외 위원장이 있는데 이제 그 위원장이 이제 그 김부겸 후보자랑 같이 사진을 찍었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위원장과 같은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이렇게 그 산불 현장에 가서 이렇게 정치인이랑 사진을 찍어주는 게 이게 말하자면 이 지역위원장의 어떤 뭐 정치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을 계속 이제 제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자 이제 김부겸 후보자가 그 인격 모독하지 마시라. 뭐 이게 현장 상황을 아시는 분께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좀 강하게 반발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라임 사태 관련해서 역시 이때도 이양수 의원이었는데 이 의원이 좀 이 라임 사태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과 이 김 후보자 사이에 문답이 오가는 중간에 좀 이제 이양수 의원이 좀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좀 비웃는 태도를 보이니까 제가 지금 비웃음 받으러 여기 있는 거 아니다. 아무리 후보자라도 이게 뭐냐. 또 이렇게 김 후보자가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김 후보자가 여러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뭐 비교적 좀 뚜렷하게 밝히기도 했어요. 네, 뭐 그 정책 현안이 좀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됐는데요. 우선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이 정부 여당이 종부세, 재산세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 지점에 대해서 장기간 주택을 보유하고 고령자, 은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 탄력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니까 좀 재검토 필요성을 인정을 한 거고요. 네. 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뭐 그 세금 기준을 올리는 등 이런 것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뭐 세금 분할 납부라든지 과세 이연제도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책 탄력성이라는
것이 꼭 이제 세금을 낮춰주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 네.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 논의할 여야정 협의회 이 구성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논의기구를 만들어 오면 정부에서 혁명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또 가상자산 암호화폐 문제에 대한 이 질문 답변도 좀 나왔는데요. 김 후보자는 화폐나 금융상품은 내재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재화일지인데 가상화폐는 그렇지 않다는 비판이 많이 나온다 하면서 다만 정부의 고민은 이미 400만 명 이상이 거래에 참여하고 있고 이들에게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니까 금년 9월 25일부터 거래 자체는 투명하게 지켜보겠다. 그래서 은행 계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한다든지 이 뭐 거래 자체를 이제 그 금융의 제도권 틀을 속으로 가져오겠다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그렇다고는 해도 이제 실제로 거래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최소한의 조치는 정부로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그 답변이었고요. 또 일각에서 나온 뭐 그 전직 대통령이나 뭐 경제인에 대한 사면 요구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 취임하면 경제계를 만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서 문재인 대통령께 전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좀뭐 정의당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뭐 이게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뜻이냐 이렇게 좀 약간 나를 세우는 일도 있었는데 뭐 본인이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경제계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께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이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민주당 일각에서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주장이 여전히 나오는 데 대해서 당이 그런 입장을 정한 건 아니다.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또 국정 기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이른바 조국 사태 문제에 대해서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기대 수준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기대에 못 미쳤고 그래서 국민 특히 젊은 층에 상처를 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국 사태를 보는 눈은 이 당원들과 국민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의 삶과 눈높이가 우선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그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이른바 문자폭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적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인사청문회가 내일까지 하루 더 있을 예정이죠. 내일은 혹시 뭐가 쟁점이 될 것 같으세요? 내일은 이제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고요. 이제 그 후에 다시 이제 오늘처럼 그 후보자와 그 청문위원들 간의 그 질문 답변을 주고받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증인 참고인 신문에 그 나오는 이제 증인과 참고인들의 면면을 보면 이 라임 관련 의혹 여기에 좀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이 증인은 지금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은 4명이고 이 가운데 3명이 출석을 할 예정인데 이 대신증권의 오익근 대표이사 그리고 장영준 전 이 반포 WM 센터장 그리고 라임펀드 사건 이제 피해자 대표 이렇게 3명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고요. 그리고 참고인 21명은 뭐 어떤 이제 이런 뭐 라임 이런 특정 분야라기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를테면 뭐 그 탈핵 문제라든가 정부의 탈핵 문제에 관련해서는 네. 이제 그 정부 탈핵 정책에 상당히 비판적인 이제 보수적 입장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일 교수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 분야 관련해서는 이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내일이 오히려 더 참고인 때문에 더 뜨거운 인사청문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은 김부겸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인사청문회 끝난 다음에 과연 그 국회 동의 절차를 제대로 밟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명 철회를 야당이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뭐 없진 않습니다만 네. 사실 정치인 출신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을 이유로 든 거는 이건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좀 이게 좀 그 김부겸 총리 후보자를 실제로 지명 철회를 하거나 뭐 낙마를 시키겠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네. 이거를 좀 지렛대로 써서 지금 이제 화요일에 5명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가운데 한두 명을 좀 낙마시키는 게 실제로 야당의 목적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지금 장관 후보자 가운데 한두 명 정도 낙마를 생각하고 야권에서 오히려 김부겸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더 날선 반응을 보이면서 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장관 인사청문회 얘기 나왔지만 국회 환노위가 오늘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했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바로 임명안을 제거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그 어제 그저께 지난 4일에 이 그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채택이 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 두 장관에 대해서 오늘 임명을 제가를 했습니다. 이 문 장관은 오전에 임명이 돼서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됐고요. 오후에 제가가 이뤄진 이 안경덕 신임 장관은 내일부터 장관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앞서 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제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4일 저녁에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이 문승욱 장관에 대해서 적격 의견을 달아서 이 경과 보고서를 채택을 했고요. 환노위는 오늘 오후에 여야 합의로 청문 보고서를 의결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3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 3명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부적격이다. 그래서 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임혜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거의 그 제1타겟으로 거의 삼아서 거의 결사반대 수준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이 문제로 의원총회까지 열었는데요. 네.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이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부적격 3인방 임혜숙, 노영욱, 박준영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면서 대통령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정의당과 초당적으로 협의해 정부의 독주에 맞설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럼 초당적 협의 대상이 되는 정의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정의당도 이제 임혜숙 후보자 그리고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공식화를 했는데요. 오늘 정의당이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두 후보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명 철회하는 것이 맞다. 이 배진교 신임 정의당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야권의 반발이나 특히 국민의힘의 반발이 좀 굉장히 큰 상황인데 그렇다고 단독 채택을 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오늘 윤호중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 좀 약간 신중한, 그러니까 좀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런 취지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인동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상임위 상황을 보겠다. 상임위별로 간사협의가 있으니 야당과 협의 후에 당의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좀 말을 아꼈고요. 다만 이제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 상임위별로 내용을 보고한 걸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인다고 했다. 하나둘 문제점이 있지만 전례에 비춰봤을 때 큰 문제는 아닌 걸로 판단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다만 지금 이렇게 특히 이제 그 야당의 공세도 야당의 공세지만 이 그 전체적인 국민 여론이 안 좋을 경우에 5명을 다 지킬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도 좀 나오고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청취자분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까지 같이 얽히고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아마 문 대통령 남은 임기 1년 동안의 국정운영. 문 대통령은 또 송 대표가 2017년 대선에서 총괄선대본부장으로 화합 리더십으로 원팀을 갈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덕담을 건넸고 또 이 그 송영길 대표는 이에 대해서 민생과제, 특히 부동산과 백신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책을 준비하겠다.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당청이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 당청이 같이 힘을 합해 대처해 나가자. 이렇게 답변했다고 이 고수석 대변인은 추가로 전했습니다. 또 참석자에 따르면 이 송 대표가 자신이 과거 문재인 캠프 선대본부장까지 맡았는데 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비문이라고 해서 상당히 고충을 겪었다 이런 그 얘기를 하니까 네. 문 대통령이 우리는 원래 하나다. 이 경선 과정에서 일은 있고 당을 하나로 이끌어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일종의 원팀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봉하마을을 찾았어요. 네, 송영길 대표와 오늘 5명의 최고위원이 그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서 이 노 전 대통령 묘소에 헌화하고 분향을 했습니다. 송 대표는 방명록에 이 대붕 역풍비, 생어 역수영,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오른다. 이제 이런 글귀를 남기면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말씀을 새겨 민주당을 살아있는 당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이 송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자주 쓰시던 좌우명이다. 이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 수동적, 패배적 자세가 아닌 적극적이고 긍정적 사고로 역사의 물결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의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관념적인 과거 패러다임을 이겨내고 실사구시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네, 송 대표가 봉하마을을 찾기 전에 앞서서 간 최고위원이 있다고요?
네, 지난 4일 이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SNS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지난 3일에 이 봉화마을을 홀로 참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김 최고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려 했던 개혁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서 개혁을 저항하는 세력에 좌초되지 않도록 부디 끝까지 지켜봐달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송영길 대표가 앞서 봉화마을 방문 일정을 미루고 이 부동산 백신 현안부터 좀 챙긴 일정이 좀 화제가 됐는데 네. 이에 대해서 이제 김용민 최고위원이 차별화에 나선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김영민 최고위원 얘기도 하셨지만 이 한쪽에서는 개혁을 중단 없는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중도 확장성을 얘기하면서 민생을 챙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당내 갈등으로 갈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 그런 조짐이 좀 보이고 있다는 뭐 아직은 좀 이르긴 합니다만 그런 뭐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 정도의 그 관측이 있는데요. 네. 지금 특히 이제 당 검찰개혁특위 가동 문제가 조금 뇌관이 될 조짐이 있습니다. 이 송영길 대표는 지금 양대 민생 이슈, 즉 부동산 백신 문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김용민 최고위원 등 일부는 이제 검찰개혁 문제 다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김 최고위원이 주축인 이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모임, 그러니까 철험회라는 그 민주당 당내 모임도 그 6일, 그러니까 오늘 모임을 재개하고 앞으로 활동 방향을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 철험회 소속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송영길 지도부의 검찰개혁 특위 재가동 문제를 공식화하면서 검찰개혁 속도를 내자 이런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봉화마을을 갔어요. 네, 그 이재명 지사도 오늘 이 봉화마을을 참배를 했는데요. 그 취재진에 특별한 목적이 있어 방문한 건 아니고 매년 권양수 교사께 인사를 드리는데 올해도 때가 돼 인사를 드리러 왔다 하면서 건강한지 여쭤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 권 전 영부인을 만나서 2시간 가까이 비공개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 아무래도 이 더불어민주당 유권 대력 유력 대선 주자로서 이 친문 지지층 표심을 겨냥한 행보가 아니냐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이제 그 민주당 내 갈등 요인 얘기를 좀 해주셨지만 이 대선 후보 경선 연기론이 나오는 것도 민주당 당내 갈등을 촉발시킬 만한 그런 기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른바 친문계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아름아름으로 지금까지는 주로 익명으로 나왔는데 예. 오늘 전재수 의원이 실명으로 SNS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집권 전략 측면에서 당 대선 후보 경선 연기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근거는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먼저 대선 180일 전에 선출을 해놓으면 그 이후에 이제 야권에서 뭐 야권 후보를 선출하고 야권 단일화를 하고 여기에 이제 국민들이 시선을 뺏기면 괜히 미리 후보를 뽑아놓은 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네. 이 전재수 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김두관 의원도 이 정세균 전 총리와 오찬 자리에서 경선 연기론을 언급한 걸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좀 앞서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좀 많이 상대적으로 좀 다른 후보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이재명 지사 측은 이거 잘 안 받을 것 같은데 지금 당내에서 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 게 뭐 이재명 지사 측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측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재명 지사 측은 이 당원에 못 박혀 있는 경선 일정을 바꾸자고 하면 당의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릴 것이다. 그러면 결국 국민의힘만 이득을 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원칙대로 가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난 4일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 이렇게 선을 그은 바가 있습니다. 지도부도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고영진 수석 대변인 오늘 이 같은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서 전혀 검토된 바 없다. 한두 분이 얘기하는 걸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꾸려졌네요. 국민의힘이에요. 네네. 네. 오늘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최고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구성이 돼서 오늘 1차 회의까지 열었는데요. 이 전준희 위원장을 맡은 정양석 사무총장은 이 당원 당규에 의거한 전당대회를 열어서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1차 회의에서는 이제 선관위 구성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전대 일정 산출 방식에 대해서 아주 개략적인 논의가 지금 오간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회의 결과에 대해서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이 선관위 구성 시기는 당에서 추진 중인데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까지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했고 당원 투표 반영 비율과 관련해서는 이 최종 결정 권한은 선관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건 없다면서 다음 주에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전당대회 날짜는 안 정해진 거죠? 네, 뭐 대략적으로 6월 초 아니면 지금 나오기로는 6월 중순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6월 둘째 주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출사표 던진 의원이 몇 명입니까? 오늘 오전에 이제 경남 양산이 지역구인 윤영석 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을 했고요.
앞서서 이제 조혜진 의원 그리고 홍문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해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3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선 중에 김웅 의원 그리고 이 부산 사하가 지역구인 조경태 의원은 뭐 아직까지 공식 출마 선언은 안 했는데 사실상 이제 출마 도전을 하겠다 이런 의사는 거의 비공식적으로는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권영세 의원과 주호영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그 가타부타 공식 입장 표명은 없는데 이분들도 아마 곧 도전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좀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도로 영남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대선 전략과 관련해서 다 나오는 부분인데 이른바 영남당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좀 앞서가고 있는 아니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좀 이제 상당히 많은 지지를 모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주호영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대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원래 지금은 원내지만 원래 지역구는 서울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영남 비영남 이제 이런 구도로 치러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그 야권 통합과 관련해서 이른바 통합파 자강파 이제 이런 분류도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역시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합파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상대적으로 자강파 쪽에 가깝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본격적으로 당권 레이스가 펼쳐지게 될 테니까 그 상황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달 29일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 발의 8년 만의 일인데요. 그간 법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다 최근 LH 사태를 통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은 겁니다. 이 법에 직접 적용받는 대상만 190만 명에 이르는 만큼 향후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가 되는데요. 이번 법안을 발의한 기관장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된 거 사실 남다른 의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어떤 법안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통과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번에 LH 사태처럼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얻은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이렇게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공익과 사익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을 회피하는 이런 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법 내용에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과 공직자가 해야 할 일, 이런 10가지의 행위 기준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부동산 매수라든지 이런 거래를 할 경우에 사전에 신고하고 제출하게 돼 있고 또 이해관계자와 공직자가 금전 거래를 할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공직자가 속한 공공기관의 가족이나 이런 이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수가 없고 또 이해관계 회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이런 구체적인 공직자들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네. 근데 법안이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을 때까지 위원장님께서 실질적인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익위 직원들이 여야 정당 대표를 포함해 국회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 맨 처음에 LH 사태가 터지면서 당시의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는 이 LH 사태 문제를 일부 부도덕한 이 LH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 공직자들의 뭐 부동산 관련 재산 등록이라든지 이런 또 LH 뭐 투기를 막기 위한 법, 또 농지법 이런 쪽으로 접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사실상 권익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전형적인 이해충돌 문제고 사익추구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런 부동산 투기도 물론 문제는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직자가 부정한 사익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권익위가 제출한 이해충돌 방지법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고 제정이 시급하다 이런 진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법의 LH 사태를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가장 중요한 핵심 진단 문제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 네. 부분을 언론과 국회와 정치권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 또 입법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직접 그 여당의 뭐 당시에 이낙연 대표님이나 김태녀 원내대표 그리고 야당의 김종인 대표 또 조영 원내대표님들 다 찾아뵙고 네.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번 LH 사태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 이 법이 꼭 통과를 시켜 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렸고요. 뭐 여야의 정무위 뭐 위원들, 법사위 위원들 뭐 또 최고위원들, 지도부급 위원들 모두 찾아뵙고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또 입법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또 각 의원실의 보좌진들 다 찾아뵙고 보좌진들에게 설명하고 또 언론 보도자료나 또 이런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 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설득을 했었는데요. 이런 뭐 노력과 또 국민들께서 LH 사태에 대해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꼭 필요하다 이런 거에 공감을 해주시고 네. 국민들께서 또 큰 힘을 실어주셨고 또 국회의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여야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법이 이번에 무사히 통과가 됐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거 과잉입법 아니냐, 공직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일각의 지적이 있습니다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이 법이 공직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갈등 상황에 이러지 않도록 사전에 이렇게 조치를 하면 오히려 공직자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법이 공직자가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평생 가족들이나 이런 이해관계에 있는 이런 민원이나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접한 적이 있느냐 할 때 거의 평생 한 번도 접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이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일을 접할 기회가 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주 드물게 그런 사안이 발생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랑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업무가 이번에 재개가 됐으니까 저는 이걸 신고하고 이 직무의 결제 라인에서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신고만 하면은 그리고 회피만 하면은 마음이 편해지는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그런 법이거든요. 네. 오히려 그래서 이 이제 전출직이나 정무직 같은 고위직들의 경우에는 좀 더 업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런 갈등 사안을 취해질 그런 경우의 수가 좀 많아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사전에 신고하고 회피만 해버리면 아무런 문제 없이 마음 편하게 또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사전에 법 내용을 숙지를 해서 이해 충돌 상황을 사전에
신고하고 회피해 버리면 오히려 더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더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취지의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직자가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는 가족의 범위에 생계를 네. 같이 하는 경우만 신고 대상이라고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남남일 경우에는 제외되는 겁니까? 이 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에 이제 내용 중에 공공기관의 부동산 직무 관련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그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를 생계 같이 하지 않은 가족이 했는지를 사실상 알기가 어렵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점을 고려를 했고, 그리고 또 뭐 가족 채용 제한이라든지 이해관계 신고의 경우에도 그런 현실적인 신고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를 해서 이번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공직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그렇게 촘촘히 각 조항마다 달리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번 법안이 이제 통과되고 향후 시행령을 만들고 실제로 운용 과정에 있어서 이런 사각지대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후에 발생이 되면 보완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LH 투기 의혹 나왔을 때도 많이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요.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그 이익 전부 몰수 추징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법에는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 7년 이하 징역이라는 아주 강력한 형사처벌이 따르고요. 또 플러스 거기에다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몰수하고 가액은 추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네. 공직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직자의 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사익을 추구한 제3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몰수나 추징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요. 이 네. 공개 의무가 없는 겁니까?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에도 그 민간 부분 업무 활동 내역에 대해서 공직자가 제출한 내역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국회법과 똑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국회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에 그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요.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사실상 공개를 하겠다는 규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보 공개 청구권이나 이런 걸 행사를 해서 공개를 요청을 하거나 한다면은 사실상 이런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소관 부처기관장이 공개를 사실상 하는 방향으로 운용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네. 앞으로 시행령을 만들 때도 그런 방향으로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문제는 좀 제외하고서라도 지금 국회 윤리특위가 있지만 이게 뭐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셀프 징계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이 좀 실효성 있는 내부 어떤 뭐랄까요? 내부 자율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국회의원들 경우에 내부 자율 규제 관련해서는 국회법에 관해서 그 내부 징계라든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국회법에 상세히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그 국회법 규정뿐만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 모든 규정이 국회의원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또 뭐 여러 가지 형사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이 두 개가 다 국회의원들에 적용이 되면서 공직자들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처벌과 징계 규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보시기에요.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가 되고 실제 법이 시행이 되면 LH 사태 같은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대부분은 이런 이제 사전에 이 법을 통해서 이러한 사익 추구를 근본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직무를 회피하고 부동산 거래라든지 금전 거래 이런 부분을 이제 차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이런 걸 이제 법을 무시하고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뭐 차명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숨기는 경우에는 사실상 적발이 쉽지는 않지만 지금 또 이런 내부자 뭐 신고라든지 공익 신고라든지 그리고 또 실제로 만약에 적발이 됐을 때는 이 법은 매우 강력한 형사처벌과 또 추징 네. 몰수 규정이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쉽사리 공직자들이 그런 사익 추구와 같은 부정한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는 법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이런 일이 발생하기가 어렵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LH 사태와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 국민권익위에 전수조사 의뢰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강간무소식인데요. 결과 안 나오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소식은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조사를 지금 우리 권익위에서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사 내용을 권익위는 이렇게 외부에 공개하거나 그 과정 자체를 이렇게 발표는 현재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전이라 하더라도 제가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우리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이해관계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 신고를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근데 지금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6월 중순경에 지금 이제 발표 5월 중순, 네네. 이번 달 중순경에 아마 어느 정도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주 알겠습니다.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간무소식이 아니라 네, 자신하고 알겠습니다. 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늦은 시간 인터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부터 모레 강풍과 황사가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